겨울이 빠르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코뿔 하나 걸리지들 마시고 부디 평안만 하시기를 빕니다. 채널 이스타 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아주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든이 전 세계의 108개 나라, 미국까지 포함해서 108개 나라의 정상들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약칭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초청을 하고 12월로 개최를 못 박으면서 중국의 대응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초청을 받은 나라로서 참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중국의 눈치 또 이 정권은 또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무슨 초월적 외교니 모호한 전략적 모성이니 뭐 이런 애매모호한 말 뒤에 숨어서 남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친중 행보를 지속할 수도 없을 테고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만에서 전쟁이 만일 발발한다면 거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문제, 여기서 모호함 같은 거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대만 해협의 이용에 관한 자유, 이것은 대한민국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나 대한민국 땅에는 미군이 현실적으로 주둔하고 있고, 대만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당연히 거기에 참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아마도 그런 상황이 쉽게 허락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방이나 동맹을 선택하는 문제는 한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것, 그건 세계적인 인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가까이 당장 알 수 있는 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추축국을 이루었던 이제 뭐 이런 몇몇 나라들, 이태리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의 운명과 미영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을 만들었던 나라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우리는 그걸 생생하게 지켜봤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뭐 이런 대립의 구도, 뭐 같은 이런 사연들, 국제 간의 동맹,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국과는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북측과 이미 군사적인 맹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따라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으로나 또는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의 국제법적인 효력으로 보나 잠정적인 적성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린 뭐 당연히 미국이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결론이 쉽게 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법률적인 관계가 그렇고 하더라도 현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정경분리의 논리가 한참 동안 이 땅에 이 양쪽 나라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런 현상에 따라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이런 실질적 선택을 위한 냉정한 심사숙고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오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두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냐, 우리가 어떻게 위치를 가져갈 거냐를 정하려면 이 두 나라의 상태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뭐 이 두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미 GDP 규모에서 세계 1, 2위를 가고 인구 규모에서도 그렇고 뭐 군사력에 있어도 그렇고 그런 대국이라는 거, 이런 거 뭐 얘기할 필요는 따로 없을 테고, 이 나라들을 현재 우리 국익에 맞도록 국익을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좀 최근의 상황으로만 한번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중 대결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대만의 문제, 이거 결코 쉽게 활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전쟁을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정말 전면전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절대 권력화, 이것을 고착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시진핑이 가져야 하는 권위, 이거와 이 문제들이 결부되면서 그렇게 쉽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 미국이 과연 앞장서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무산시킬 거냐, 글쎄 그렇게까지야 가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패가 둘 사이의 관계에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만일 이 게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은 내부적인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도 무언가 상응하는 선택을 압박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중국은 지난 11일 제19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줄여서 6중전회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로 비교한다면 전인대가 하원이라면 이제 전회 같은 것, 이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상원 같은 이런 조직이라고 꼭 같은 건 아닙니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역사결의라는 걸 했습니다. 중국의 이 역사결의라는 게 뭐냐? 중국 공산당에서의 역사결의. 지금까지 딱 3번이 있었는데요. 마오쩌둥이 문역하기 전에, 그리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할 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역사결의라는 걸 내놨는데 중국의 사상적 흐름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국정 운영의 분기점을 만들 때 역사결의라는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가 그 이전에 등소평이가 만들어왔던 개혁개방, 자본주의화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된 이런 현상을 단호하게 끊고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서 마오쩌둥의 사상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러나 사실상은 시진핑의 사상, 이거를 새로 정립하겠다, 이런 변환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마르크시즘을 기초로 한 공산화를 심화하겠다. 당연히 마르크시즘의 이야기,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의 돈을 뺏어서 공동 부유해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채널 이스타케에서 공부하신 것 같은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얘기니만큼 공산화가 심화될 거라는 것을 선언한 셈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둘러싸고 중국 내의 권력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샹하이방의 저항이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헝따, 늘상 항자에다 큰 대자, 우리로 하면 항대, 그러니까 언제나 크다, 항상 언제까지 최대 규모를 가지겠다라는 이름조차도 이렇게 허풍스러운 이런 건설업체죠.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업체인데 이 건설업체가 지금 이제 언제 파산하느냐, 이 목전에 두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 건설업체가 전국에다 건설해 놓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건축물들이 도시 하나가 통째로 빈 아파트로 가득 찬 이런 도시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목을 걸고 미국과 이제 경쟁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던 이제 하이테크 산업들,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 산업들, 그 중에 이제 화웨이, 알리바바, 최근에 와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최대 기업으로 중심 역할을 해온 SMIC 같은 이런 민간 중심 기업들이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음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지방경제, 지방금융과 지방재정을 중심으로 한
지방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올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가 코비드-19에 시달리는 바람에 중국의 물자를 필요로 하다가 보니까 수출이 호조를 보여서 좋은 경제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3, 4분기 들어서면서 이것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어서 전년 대비 1% 또는 전년 대비 3%에도 최대한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망들이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앙 권력, 공산당 조직이 원래가 그렇습니다만 공산당 조직이 전체적으로 부패가 심화해가면서 과연 이 부패를 과연 정리해낼 수 있겠느냐. 시진핑 자신의 주변까지도 이 부패의 문제가 심각하게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중국이 가장 큰 힘으로 버티고 있는 중국의 근로 능력, 노동 능력이죠. 이것이 최근에 오면서 급격하게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 국민들이 전 세계의 카지노에 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카지노는 중국인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죠. 청나라 때 중국이 망한 게 아편 때문에 망했습니다. 중국의 근로의 도덕성이나 생산성이나 근면성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근로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노동이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중국의 인구는 이미 실질적으로 줄기 시작했을 것이다. 통계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 인구가 가지고 있는 소비시장, 이들이 창출해내는 소비시장 그리고 이들이 IT 시대에 만들어내는 정보량 이것에 대한 매력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중국에 발을 담그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금융, 건설, 하이테크 산업, 지방경제들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는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환율의 문제, 수출입의 문제, 지적재산권의 문제, 하여튼 모든 전방위적인 미국과의 대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냐에 따라서 중국의 명운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이 국제적으로 위험한 것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돈에 이제 경도돼서 끌려오던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가담했던 이런 나라들이 전부 하나씩 전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중국은 거의 1대1로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고정화를 위한 공상화는 멈출 수가 없고 공상화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동반하게 마련이고 공산당의 이론을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얘기라는 것. 이런 한계에 지금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이 모순, 이것을 중국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시진핑의 권력의 공고화에 목을 매느냐? 그건 물론 시진핑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공산당의 논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엄청난 규모의 경제와 정치 이거를 숙성된 민주제도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끌고 나가면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부딪히려면은 결국은 독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속에서 지금 대만의 문제는 특히나 이게 이제 화약고가 될 수가 있겠는데 대만의 문제를 중국이 또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만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관한 능력 때문이죠. 이 대만의 반도체 능력이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세계를 놓고 둘이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지배하게 되느냐? 이 헤게모니 분쟁에
중대한 기로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을 그럼 돌아보면 미국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현재 바이든은 국내외에서 그 리더십에 강한 이제 의심을 받고 있고 참 하는 것 없고 힘없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제 비난을 받고 덕분에 트럼프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모습까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속에서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대만이라는 거를 너희가 통일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만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 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이런 아주 모호한 입장을 끌어왔는데 이제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것이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대안으로 현재 무기력에 빠져 있는 UN 같은 이런 조직,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치 집단으로서 모색한 것이 민주국가 정상회의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집 통지까지 다 하고 초청까지 다 했는데 이거를 거둬들이고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이 전략을 지금 포기하거나 접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국제적인 정치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이제 급하게 되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지금 미국 측에다가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경제적 대치가 과연 이런 이제 한 번의 뭐 정상회담 이거에 의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시각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을 계속 이제 압박하는 요소로서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도 봤듯이 미국 사회는 지금 리더십이 바이든에 와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오바마 시대부터 아마 본격화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트럼프를 거치고 바이든까지 오면서 미국을 전통적으로 이끌어왔던 백인 리더십,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앵글로색슨 플러스 유태, 이들이 끌어왔던 리더십이 이런 전통적 리더십이 붕괴하고 그리고 이제 다민족 사회로서 그 특성, 리더십이 붕괴해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붕괴해가는 핵심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노정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속에서 미국은 여태까지 전 세계를 리드하였던 세계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 이런 국제경찰로서의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명분 이거를 지금 내려놓고 이기적인 상태로만 돌아갈 수도 없다. 이거는 이미 트럼프 때 한번 실험을 해봐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형님 노릇하면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속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25%에 달하는 수출입의 무역 의존도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요소수사태에서도 봤듯이 원자재나 심지어는 식량자원 이거의 의존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런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러한 우리의 대중국 경제 의존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거냐? 거기에도 답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스스로가 자신의 앞가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자신도 지금 석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공업용 원자재와 식량까지도 해외 의존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중국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그 정상, 수뇌부부터 외교 라인에 여기에 와 있는 주한 대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마치 자신들의 무슨 속국인 나라 정도로 바라보는 이런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요.
이거는 아마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접국가들에 대한 바뀌지 않는 DNA가 아닌가 싶은 그런 참 비우호적 외교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봐야지요. 이런 나라가 모든 면에서 자국 우선주의의 공산화까지 강화할 경우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선택은 필수적으로 미국 아니냐. 그걸 피해갈 방법이 지금 있겠느냐. 국제적인 관계, 연결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미국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거의 확실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더욱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회피를 하거나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도 가지고 있을 게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 정권은 이러한 분석, 이런 현상 이거 다 몰라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매달리는 게 종전선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 이거 이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여당에서 이제 뽑아놓은 여당 측 대선 후보가 보여주는 이 미국을 아주 발길로 걷어차는 것 같은 이런 외교적 시각. 이게 어떻게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선택의 논리, 그리고 살펴보면 답을 얻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이러한 선택의 논리 하나를 놓고도 분열만을 일삼는 이 나라의 정치. 그 정치 없는 세상에 좀 살 방법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